부모님은요, 눈앞에서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싶고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고 싶고, 근데 부모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개입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무력한 어른이 되기가 쉽습니다. 결핍이 없는 불행은요, 가장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결핍을 필요한 만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아의 성장은요, 일단 결핍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자리가 있고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때, 그때 그만큼 키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마음의 키가. 그런데 그 결핍을 주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무력한 어른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독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공부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적으로 잘해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이런 걸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주선을 해서 선을 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특별히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불행이 가장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눈에 띄는 결핍이 있는 불행, 이런 거는 그 결핍을 채우면 된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불행은요, 본인이 이걸 다 모든 걸 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힘이 다 거세된 채로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죠. 이 모든 완벽한 것, 모든 안정된 것, 결핍이 없는 삶을 다 줬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어느 정도는요, 부모하고 싸우면서 자라야 됩니다. 결핍을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에요. 사실은 부모님은요, 눈앞에서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부모 입장이니까 그걸 잘 아는데요, 보면은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싶고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고 싶고, 또 고통받으면은 그 고통을 바로 없애주고 싶고, 어떤 부모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결핍을 필요한 만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지대를 마련해 놓고서 그 안에 자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 안에서만큼은 뭐든지 알아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통도 겪고, 그냥 부모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많이 스스로 했던 말이 아휴 안 볼란다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꾸물꾸물 해봐요. 예를 들면은 요리 하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볶음밥을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칼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서툴겠어요. 재료도 이상하게 손질하고 그런 답답한 면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아이가 그 볶음밥을 혼자 만들 수 있게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럴듯하게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요. 과정은 정말 이상하지만. 근데 그런 이상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과정도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처음부터 칼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혼자 하는 꼴을 못 보고 반 정도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막 해주고, 볶는 것도 한번 해보다가 답답해서 나머지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본인이 빈 곳을 채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아이들은요, 그게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 금방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나이에 느끼는 고통은 고스란히 그 아이의 몫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뭔가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아이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뭔가 더 다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뚜렷한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해주는 게 좋겠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나이대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 마음고생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너의 백이야 내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백이라는 게 꼭 돈 있고 뭔가 권력 있고 이런 부모만 백이 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베이스 캠프 역할인 거죠. 네가 힘들고 밖에서 뭐 어디 하나 다쳐 돌아와도 너를 무조건 안아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야, 그게 나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스스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과잉보호 이런 말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 감정 코칭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 훈육을 하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정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이론과 또한 강연과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공감은 많이 해줘요. 아이의 감정이 중요해졌고 아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의 좋은 마음 이게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또 훈육에 있어서 단호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의 훈육보다는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쪽으로만 양육의 태도가 치우쳐져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감정 코칭 이론을 통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 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집착 또는 그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단호한 훈육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문을 품으세요. 전 단호하게 하는데요. 아이들한테는요 부모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여야만 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부모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에게 자꾸 접근해서 만지려고 하는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개의 주인이 우리 애는 잘못하면 물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개가 싫어한대. 만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요. 계속 만지다가 끝내 강아지가 물려고 반응을 했는데 아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걸 볼 때 만지지 않아요. 개가 싫어한대. 말투만 단호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근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말투로 한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가 없으면은 그건 사실 훈육이 아니에요. 훈육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아이가 그거에 익숙해지거든요. 아무리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제재가 없어. 나한테 손해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거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 페널티라는 게 옛날 우리 잘할 때처럼 체벌을 받는다든지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면은 더 이상 하지 못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해외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인데 아이들 둘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 둘이 굉장히 어린데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원래 그 행동성이 좀 떨어지고 얌전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활동력이 좋고 에너지도 많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몸을 비비꼬면서도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냐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밖에서 아이들이 식당 같은 데서 맛있는 걸 먹다가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 소란을 피운다. 이러면은 먹던 걸 그냥 다 두고 그대로 일어나서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이렇게 행동하면 여기 못 오는 거야. 남은 음식이 아까운 거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못 하는구나. 이걸 한번 인지하면은 이제부터 규칙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아동학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누군가가 주면서 그걸 케어해 줄 때 그 규칙을 잘 지키도록 어느 정도는 좀 틀을 마련해 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도가 높고 아이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안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를 가진 그런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용적인 부모가 사실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경계가 뚜렷하게 있고 스킬이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좋은 부모로서 이런 방법을 잘 쓸 수 있고 이런 지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중간에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하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 나를 더 많이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회에서 보면은요, 그냥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그거는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나이를 최대한 좀 늦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마음대로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있고 온라인 세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모범을 보여도 그 온라인 세계에서 안 좋은 그런 환경에 빠지는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차단을 하고 여기까지는 양보 못한다. 이건 하셔야 돼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어른들하고 똑같이 접근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버려 두면은 나쁜 일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상상 이상입니다. 그걸 사상을 침해야, 이런 말은 어느 연령까지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가 부모로서 양육자로서의 위치에서 있는 한 이것만큼은 보호해 줘야겠다. 이거는 좀 단호해지셔야 되죠. 행복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보상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상태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행복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게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활동을 할 때, 그때 우리 뇌가 보상으로 쾌락 호르몬을 내보내주는 거,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꼭 뭔가 아주 재밌고 짜릿한 거,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편안하다, 그냥 안락하다, 이대로도 괜찮다, 이것도 사실은 쾌락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쾌락 호르몬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주로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다니면서 사람들과 웬만큼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시도를 해서 그게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런 것들. 왜냐면은 원시시대 때부터 무언가 활동을 하고 또 공동체와 어울리기도 하고 본인이 먹을 거를 구하는 그런 외출, 이런 거를 할 때에만 생존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존에 유리한 활동을 할 때 그런 기분 좋은 호르몬이 적당하게 나오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웬만큼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그 쾌락 호르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안 그러다가 요즘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우울할까요? 그리고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쭤봐요. 지금 혹시 상대적으로 인생에서 편한 시기 아니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거의 100%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 이런 거만 몇 개월씩 진행되는 것 때문에 몸이 막 삭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러다가 그 한 곱이 넘기고 웬만큼 괜찮아졌을 때 그런 기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외로움, 우울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 그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쾌락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요, 이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잘 모르고 쾌락의 상황 이런 거를 좀 크게 쫓는 사람들이 많이 불행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고통과 그 다음에 오는 보상 이런 것들을 차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뭔가 일확천금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게 우리의 짐작이잖아요. 행복의 성격은요, 아무리 커도 지속성은 작은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저께 새로운 맛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 와, 맛집 발견. 이러면서 작은 기쁨을 느껴요. 그러면 그거의 지속성과 내가 로또 당첨됐어, 이런 큰 기쁨일 때 느끼는 쾌감, 지속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걸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고통을 길게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똑같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 먹을 때랑.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오냐면은 사업 성공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 행복, 작은 고통 행복, 작은 결핍 그리고 행복,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 삶의 쾌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더 잘 느끼고 질 높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